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물리학 둘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서론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길이, 질량, 시간에도 표준이라든지 물질의 구성요소 3차원 분석, 측정의 불확정도와 유효 숫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했던 단위의 어떤 변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양들의 어린이와 크기의 정도를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좌표계라든지 상가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분석, 차원 분석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측정의 불확정도와 여기 유효 숫자부터 간단하게 나가볼 건데요. 우리가 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적으로 길이와 질량, 시간, 즉 모든 물리량의 기초가 되는 이 세 양을 어떻게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의 근사값이라든지 질량의 근사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표준 시계도 봤고, 그 다음에 미터법, 이런 적두어들이나 약자들이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전공 분야에서 정말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외워두면 참 좋다. 그 다음에 물질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핵도 이렇게 업이나 다운, 그다음 맵시 이런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핵과 전자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자를 이루게 되고 원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물질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보면은 차원 분석으로서 디멘전, 어떠한 디멘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물리량인가를 분석하는 그러한 섹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넓이는 미터 제곱으로서 L 제곱이라는 이러한 차원을 가지고 높이는 L 삼성, 속도는 길이의 차원을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 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측정의 불확정도와 유효 숫자, uncertainty in measurement and the significant figures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물리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이 있을 적에 실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을 하려고 할 적에요. 아무리 관측을 잘하고 측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uncertainty라고 해요. 불확정도라고 해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 그러면서 양자역학에 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아주 미세한 작은 그런 전자라든지 이러한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적에는요.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전자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 공간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할 적에 전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전자의 궤적을 한번 그려보려면 우리는 빛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쏘아서 전자에 부딪혀가지고 오는 것을 측정을 해서 어디 있는가를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그럴 적에 사람은 빛을 맞으면은 우리가 위치가 거의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요. 빛이 강자가 가서 부딪히면요 전자의 궤적이 바뀌어버려요.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그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ncertainty principle라고 해요. 원리인데 불확정한데 원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확정도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거시의 세계를 우리가 다룬다 그랬죠? 우리 역학 파트는 거시의 세계, 뉴토니언 역학은 거시의 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물리량도 우리가 완벽한 정확도를 갖고 측정할 수 없다. 우리의 측정의 한계죠,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우리가 그 숫자를 또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그 측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는데 12.72 곱하기 4.3이고 그랬다.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다 보니까 넷째 자리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예를 들어서 43.97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간략하게 정말 표현을 잘하는 데는 4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유용하게 예를 들어서 123가 그럼 5.35를 한번 더 해보자. 그렇다 할 때 128.35가 나오는데요. 이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 이 0.35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128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우리가 표기법을 사용할 적에 유효 숫자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의 잘 숙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적에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때 실험의 부정 확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 해보면은 내가 이 실험에 있어서 이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단계가 이런 정도는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측정의 정밀도.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실험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냐 그건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한 그 기구의 민감도라든지 측정하는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측정의 반복 횟수 등의 이러한 것들이 불확 정도나 유효수가 달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요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을 제외한 신뢰할 수 있는 수입니다. 자릿수를 나타내는. 유효 숫자가 몇 개고? 3개다, 4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을 곱할 때 이런 경우 결과값의 유효 숫자 개수는요 곱하는 양 중 가장 작은 유효 숫자 개수와 같다. 그래서 곱하는 게 이게 3개고 이게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나왔는데 작은 게 3개였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그냥 3개로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간략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더하기 할 적에는요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은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 할 적에는 결과값에서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요 계산 과정에서 포함된 숫자 중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즉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가장 작은 것만 찬다. 자 그러면 이게 작아요, 이게 작아요? 이게 작죠? 소수점 이하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3이고 128.3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점 이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굉장히 큰 숫자에 있어서 0.35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이렇게 유효 숫자를 표현하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연회장에 있어서 카펫의 전체, 바닥에 깔리는 카펫의 전체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택한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5절에 단위의 변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 보고 있으면 L, M, T로 나타내는 길이와 질량, 시간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양들의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길이의 단위라고 보면요 마일이라는 게 있고 킬로미터라고 있죠. 또한 인치와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일과 인치와 피트를 독자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미국에서 저작된 것들은 그래서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가보면요, 이런 단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미터와 피트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우리가 룰을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인치를 여기 나와 있듯이 15인치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1인치가 2.54cm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이런 변환식을 씁니다. 자, 15인치는 이렇게 돼 15인치 곱하기 2.54cm로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등식에 있어서 센티미터를 분자에 써주고요. 내가 원래 있던 요거를 지금 변환시켜줘야 될 그 단위를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게 룰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 등식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밑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요거를 밑으로 가져갈 것이냐인데, 지금 15인치가 먼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인치라는 게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요 먼저 주어져 있는 단위가 분모에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분모에.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단위를 분자에 적어주면요, 우리는 15인치 곱하기 1인치 분의 2.54cm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인치와 2인치는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15 곱하기 2.54를 하니까 38.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단위는 어떻게 온다? 센티미터로 온다. 이게 단위 변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자, 페달을 이제 자동차의 엑셀레터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의 가속도계가 22.m/s 아주 큰 가속도네요.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킬로미터 퍼 미니트 제곱으로 변환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풀이 과정을 우리가 살필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인수라는 걸 꼭 해줘야 되는데 3개의 바꾸인수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보십시다. 지금 주어진 게 미터와 퍼 세크 제곱이 주어인데요, 결국 나와야 되는 킬로미터고 미니트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제곱이라는 거 들어가 있어서 3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나와야 될 킬로미터니까 1m는 예를 들어 1000m는, 자, 1000m는 1km죠.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단위 변환식이 있어요. 내가 나와야 될 게 이게 분자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분모로. 그래서 분모로 1000m가 들어가 있고요. 분자에 1km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미닛 제곱, 분의 제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이 분모로 오고, 내가 원래 있던 요 세컨드가 분자로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 세컨드의 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시간은 미닛 제곱이 나오고요, 미터는 없어지고 킬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요, 다 수식을 계산을 해보면 79.2 km per minute 제곱이라는 그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22m per second 제곱이라는 것은 79.2 km per minute 제곱과 똑같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어림과 크기의 정도 계산인데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간단하게, 자, 이 마크펜인데 마크펜 대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러면 여러분 중에서 10.25cm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아,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 이거 한 11cm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약 11cm 이런 것들이 어립니다. 네 몸무게, 제 몸무게 어느 정도 될까요? 65.376kg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정적이거나 어떤 그 다음에 어림적인 것들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밀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어림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인자 10정도의 범위 안에서, 자, 인자 10정도의 범위 안에서 변사값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0cm 정도다. 아니면은
1cm라고 말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10cm냐 11cm냐 아니면 11.5cm냐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변사값 크기 정도로 order of magnitude 이 말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10cm짜리냐 100cm짜리냐 아니면 1000cm짜리냐 그 order 10의 위의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 지수가 몇이냐 1이냐 2냐 0이냐 그거를 그 정도로만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가 어림 계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람 두뇌에 세포의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라 이라 한번 계산해 본다. 와 이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세포 숫자는 다르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10의 몇 성이냐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요 지수만 정확하게 알아도 굉장히 정확한 값을 우리의 변사값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 뇌의 최적을 알아야겠다. 왜냐면 최적을 대충 계산해서 세포 한 개가 차지하는 최적을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1, 3성이다. 우리 브레인이 1, 3성이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다고 그냥 대충 약속하자는 거죠. 그래서 1, 3성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한 20cm 정도 된다. 20cm 사실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0.2m를 넣었는데 계산하니까 그냥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그래도 나왔는데 이거를 또 분사를 해가지고 약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라 하자. 단위는 미터 3성이다. 그렇다고 할 적에 그럼 아까 전에 세포 한 개의 최적을 계산해라 그랬죠? 계산해보니 대체적으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로 나눠주면은 개수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세포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림해서 뇌는 1 곱하기 10의 13성계의 형태로 the brain을 분자에 넣고요. 셀을 한 개의 세포의 최적을 분모에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요 지수 10에 나타나는 요 지수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변사값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배우는 거로 마지막으로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Coordinate System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공간에서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을 다루려면은 그 물체의 위치와 그 다음 위치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그럼 위치라는 것을 논하려면은 좌표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좌표계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정의할 표현이 크게 직교 좌표계를 우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거의 99%를 직교 좌표계만 써요. 뭔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교 좌표계가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축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YZ라는 예를 들어 X축, Y축, G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 이래서 직교 좌표계라고 해요. 그 중에 이 XYZ를 우리는 직각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XY 이렇게 표현해놨다. 그죠? 고정된 기준점 원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눈금과 이름이 있는 X축, Y축, 그 다음에 눈금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좌표의 한 점을 나타내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를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데 특별히 직각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와 같이 또 평면 극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극좌표계. 그래서 이거를 Polar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각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요 벌써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우리의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를 GPS라 그러는데, 이걸 나타낼 적에 여러분 혹시나 차에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터 있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좌표가 위치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보신 적 있습니까? R은 없고요. 세타하고 파이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북이 몇 도, 그 다음에 경도가 몇 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저는 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각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구의 표면이요, 이 지구의 표면이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면으로 펼쳐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펼쳐놓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각도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극좌표, 그러니까 각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그게 더 편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시 기준선이 있고요, 뭐 x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와 지준점으로 원점으로부터 거점까지의 거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r과 세타로 표현하는 이러한 좌표계를 우리가 평면적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r은 원점에서 좌표점까지, 이 원점에서 좌표점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직선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이 기준선과 요 점까지의 원점으로 했을 적이, 원점 연결했을 적의 벌스편 사이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각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약속을 하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 세타를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약속하기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각도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까 전에 직교좌표계에서는 책에는 조금 안 나오는데요. 더 해서, 자, 직교좌표계에는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첫 번째가 직각좌표계가 있습니다. 좌표축이 x와 y와 z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좌표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통 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r이나 파이나 g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 축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이 기준선을 하게 잡고 얼마만큼 회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g는 이 높이를 뜻하는 그러한 좌표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부좌표계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대표적으로 보면요, 부좌표계에 나가는데, 이 같은 경우는 r의 세타와 파이로서, 이거는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말하고요, 요 거리, 요게 r이죠. 그 다음에 세타는 요 G축으로부터 내려오는 요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요, 우리로 치면은 이거는 반지름이고요, 지구로 치면은 이거는 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x축을 잡았든지 이것이 어느 지점까지 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요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개의 좌표계를 많이 쓸 겁니다. 기초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에 가면요, 이 좌표계를 엄청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삼각함수를 간단히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여러 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좀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